왜 나는 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만 끌리는 걸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보내주신 자료들 제일 위에 이 질문 하나를 적어두셨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책상 위에 뇌과학 논문도 있고 또 심리학 기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쓰신 기록들도 놓여 있는데요. 저희의 임무는 이 연구 결과와 당신의 경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죠. 네,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점이 특히 그러셨나요? 그 사이콜로지 투데이 기사에서 이 현상을 매혹적인 위험이라고 부른 게 인상 깊었어요. 매혹적인 위험이요? 네, attraction to danger.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제 마음을 끈 건 노트에 적으신 익숙한 폭풍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익숙한 폭풍. 네, 사실 그 두 단어가 이 현상의 핵심을 그냥 다 꿰뚫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나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 뇌와 마음이 그 익숙한 폭풍을 원하도록 어쩌면 그렇게 설계된 것에 가깝습니다. 익숙한 폭풍이라니, 와, 진짜 와닿는 표현이네요. 일부러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배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부분인가요? 마침 보내주신 자료 중에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논문이 있던데 거기서 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논문이 핵심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거. 근데 그 논문을 보면요. 도파민 시스템은 단순히 쾌락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측 불가능성에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오늘은 사랑받을까? 아니면 버림받을까? 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 뇌 보상 회로를 그냥 끊임없이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탈 때 그 아찔함 같은 거군요. 안전하게 끝날 건 아는데 그 과정의 불확실성이 주는 짜릿함이요. 정확합니다. 결국 뇌는 안정적인 행복이 주는 잔잔한 도파민보다 예측 불가능한 관계가 주는 그 격렬한 도파민에 중독되어 버리는 거네요. 오늘은 천국, 내일은 지옥. 이게 뇌에는 훨씬 더 강렬한 신호로 기록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뇌는 감정의 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감정인지 나쁜 감정인지 보다는 그 강도를 더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 강도를요? 네, 평온함은 뇌에 강한 신호를 남기지 않지만 극적인 감정의 낙차는 이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야 하고 굵은 글씨로 뇌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은 평온한 상대를 만나면 이거 사랑 아닌가? 하고 좀 심심하게 느끼고요. 자신을 막 흔드는 상대를 만나면 드디어 진짜를 만났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뇌가 그 자극에 길들여진 결과죠. 와, 뇌의 화학작용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게 설명이 되네요. 근데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보내주신 노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결국 또 이런 사람을 만났다.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비슷한 실수를 반복한다는 자책감이 느껴졌어요. 이런 무의식적인 패턴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뇌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마음의 문제로 넘어가는 경계입니다. 뇌의 학습 효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과거 경험, 특히 어린 시절에 형성된 관계가 일종의 청사진을 제공하거든요. 청사진요? 네, 성인이 되어서 관계를 맺는 방식의 청사진이요. 그 청사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비슷한 구조의 집을 짓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청사진의 원본은 결국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사랑의 방식이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이 좀 일관되지 않고 예측 불가능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어쩔 땐 넘치는 사랑을 주다가도 어쩔 땐 차갑거나 무관심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아이의 세계에서 사람이란 건 원래 그렇게 불안정한 게 되는 거예요. 네,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긴장해야 하는 것. 그게 그 아이가 배운 유일한 사랑의 언어인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 오히려 익숙함을 느끼게 되는군요. 노트에 쓰신 폭풍 속에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말이 바로 이 심리를 말하는 거였네요. 고통스럽지만 그게 내가 아는 유일한 집의 모습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청사진을 가진 사람은 안정적이고 일관된 애정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걸 사랑이 아니라 지루함이나 어색함으로 느낄 수 있어요. 오히려 자신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에게서 무의식적인 끌림과 아주 역설적인 안정감을 느끼죠. 결국 우리는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려 하거든요. 그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말입니다.
뇌는 강렬함에 중독되고 마음은 익숙한 고통을 재현한다. 와, 정말 강력한 조합이네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관계의 늪에 빠지는 데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심리적인 함정, 그러니까 매혹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료들을 관통하는 세 가지 뚜렷한 심리적 덫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 나눈 극적인 감정의 학습 효과예요. 롤러코스터에 한 번 중독되면 시시한 회전목마는 눈에 안 들어오는 것과 같죠. 뇌가 이미 그 자극에 길들여져 버린 거군요. 그렇죠. 평온함을 오히려 결핍으로 인식하게 되는 단계인 겁니다. 그 롤러코스터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지점도 있어요. 노트에 이 관계가 고통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하다고 쓰셨는데 고통과 편안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같이 있기 어렵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심리적 덫, 익숙한 고통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익숙한 고통이 주는 안정감이요? 네, 우리는 보통 안정감을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찾잖아요. 하지만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오히려 예측 가능한 고통이 미지의 안정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결국 나를 이런 식으로 힘들게 하겠지 하는 그 예측 가능한 고통의 패턴이 어떻게 나를 대할지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친절함보다 차라리 더 통제 가능하다고 느끼는 일종의 심리적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불확실한 행복보다 확실한 불행이 덜 불안하다. 정말 역설적이네요. 불행의 지도를 손에 쥐고 있는 편이 미지의 행복의 땅에서 길을 잇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자료 중에 구원자 콤플렉스를 다룬 연구가 있었어요. 노트에도 내가 노력하면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다고 쓰셨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일치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네, 그게 바로 세 번째이자 가장 벗어나기 힘든 덫입니다. 내가 바꾸면 될 거야 라는 내러티브에 대한 집착이요. 내러티브에 대한 집착이요? 내 관계의 문제를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과제로 인식하는 거죠. 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더 사랑을 주면 이 사람이 변할 거야. 이런 서사를 스스로 만들고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맞아요. 이 믿음 자체가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접착제가 되죠.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희생적인 구원자로 여기게 되고 그 역할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관계를 의미 있는 실현으로 합리화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뇌의 중독성, 마음의 청사진, 그리고 이 세 가지 강력한 심리적 덫까지. 원인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고리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익숙한 폭풍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당신을 위해 이 자료들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우선 이 패턴들을 명확히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장 큰 걸음을 뗀 겁니다. 스스로를 자책하는 대신에 내 안에 이런 메커니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자료들과 심리치료 이론들을 종합해보면 실천 가능한 3단계 접근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관계 패턴 지도 그리기입니다. 지도 그리기요? 네, 잠시 멈춰서 당신의 과거 관계들을 탐험가처럼 살펴보는 거예요. 노트에 직접 적어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주로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에게 끌렸는가? 어떤 상황에서 관계가 시작됐고 또 어떤 방식으로 끝났는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감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당신만의 관계 지도를 그려보는 거죠. 아, 내가 계속 같은 장소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네요. 내 무의식적인 내비게이션의 오류를 찾아내는 거군요. 네, 좋은 비유네요. 그 오류를 찾아내고 나면 2단계는 감정의 조타수 대기입니다. 감정의 조타수요? 네, 특정 상대에게 강렬한 끌림이나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낄 때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잠시 그 위에서 파도의 정체를 관찰하는 훈련이에요. 일기를 쓰는 게 아주 효과적인데요. 지금 이 강렬한 감정의 정체는 뭘까? 이게 정말 건강한 호감일까? 아니면 내 안에 불안감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까?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출처를 추적해보는 겁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조타수가 되는 연습이죠.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읽고 이용하는 서퍼가 되는 거군요. 아주 능동적인 자세네요. 그럼 마지막 3단계는 어떤 건가요?
3단계는 안전한 항구의 단내리기 연습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제 폭풍우 치는 바다는 절대 안 봐. 이렇게 다짐하면 오히려 실패하기 쉬워요. 아,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면 안 되는군요. 네, 아주 작은 행동 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미세한 위험 신호가 느껴질 때 예전처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합리화하는 대신에 의식적으로 아, 신호가 왔구나 하고 인지하고 한 걸음 물러서 보는 거죠. 딱 5분만이라도 대화를 중단하거나요. 큰 배를 돌리는 게 아니라 방향키를 아주 살짝만 틀어보는 용기네요. 바로 그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의도적으로 안전한 항구가 될 만한 새로운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새로운 취미 동호회나 자원봉사처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에 가보는 거죠. 이 모든 작은 시도들의 본질은 뇌에게 강렬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잔잔함이 진짜 안전이야 라는 새로운 경험을 계속 선물해 주는 겁니다. 뇌가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고 마음이 진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거군요.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가능한 변화입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의 자료들을 함께 깊이 들여다본 결과 우리가 위험한 관계에 끌리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매력적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아주 깊숙이 새겨진 무의식의 청사진과 뇌의 감정학습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그렇죠.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끝없이 자신을 탓하던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 변화의 출발선에 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해는 곧 선택의 가능성을 의미하니까요.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책에서 아, 내 안에 이런 메커니즘이 있었구나. 그럼 이제 다른 선택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주체적인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죠. 그게 진짜 힘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 지도를 더 선명하게 밝혀주는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여정에서 계속 품고 가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뇌가 감정의 강도에 이끌린다는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파괴적이지 않으면서도 삶을 강렬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긍정적인 폭풍들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찾아 나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던가 깊이 있는 우정, 창의적인 활동 같은 것들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쩌면 새로운 관계의 지도를 그리는 가장 창의적인 방법이 될지도 모릅니다.